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 출범 40여일 만에 6.21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도 불리는 6.21 부동산 대책. 잠시 후 부동산 읽기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서울 전화 02-3153-2594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매거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스 인베스트먼트의 황진현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드디어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급이나 수요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현재 임대차 3법에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힘이 되는 정보 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오늘은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이번에 6.21 이 대책의 정식 네임을 살펴보니까 꽤나 깁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6월 21일 날 발표된 6.21 대책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왜 이 6.21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안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6.21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왜 급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따지지 않고 공급과 수요에 대한 내용이 빠진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을까? 자, 그 이유는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자, 임대차 3법.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참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환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자, 이 세 가지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하고요. 요 뒤에 좀 몇 가지 붙는 게 있어서 임대차 5법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자, 올해 8월 달로 2년이 됩니다. 자, 그 전에 2년을 살고 있고 그리고 5% 내에서 기존의 보증금의 5% 내에서 다시 2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던 게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그 기간이 올해 8월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집값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근데 전세값을 못 올렸겠죠. 임대료를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8월 달 2년이 끝나는 시점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임대차 3법, 즉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좀 긴급 조치라고 그 대책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임대차 시장에 관해서만 나온 대책이 6.21 대책입니다. 자, 그럼 6.21 대책에 속해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요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첫 번째는 상생 임대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상생 임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책인 버팀목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임대 물건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시장에 임대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6.21 부동산 대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생 임대인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생 임대인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을 주는가? 자, 상생 임대인은 전 정권에서 말하는 착한 임대인이란 이름에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착한 임대인이란 내용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개념을 합쳐서 상생 임대인이다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데 이 상생 임대인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상생 임대인으로 말하느냐? 자, 자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난 전세 물건에 대해서 임대 물건에 대해서 5% 내로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상생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상생 임대인이라고 5%만 그 안에만 체결한다고 해서 상생 임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생 임대인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1가구 1주택자가 한 집에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준 시가 9억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임대를 놓을 때 그 임대 물건이 다시 5% 내의 임대료 상승을 자발적으로 했을 때 상생 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상생 임대인이라는 조건이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나온 건 다주택자도 앞으로 내가 1주택자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상생 임대인에 포함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상생 임대인 말은 좋아요. 자, 임대인은 근데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혜택은 무엇을 주느냐? 어떤 좋은 조건을 상생하겠다는 의미에서 내 경제적인 혜택을 포기를 했다면 혜택을 줘야겠죠? 그 혜택은 결국은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느냐?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을 거주를 해야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80%까지 받으려면 2년을 보유를 해야 돼요.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 상생 임대인에게는 이 2년 보유에 대한 조건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면제를 시켜주겠다는 거죠. 임대를 놓게 되면 내가 실제 들어가서 거주를 하지 않아도 임대를 놓게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게 상생 임대인한테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2년 보유에 대한 조건을 없앴다는 거, 이 내용이고요. 자, 다음 내용은 어떤 게 있냐? 민간 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의 자격이 있는가? 있습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민간 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의 자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처음 나오는 게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자, 버팀목 대출 지원. 우리가 그 서민한테는 저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이제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버팀목 전세 대출이 조건이 19세에서 34세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총합계가 3억 2,500만 원 이하일 때는 버팀목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판매를 하는 그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보증금 금액하고 지역에 따라 또 많이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에 대해서 수도권은 기존에는 3억 원의 보증금 내에서만 대출을 지원해 줬어요. 하지만 4억 5천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고 금액 또한 1억 2천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줬던 것을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많이 완화시킨 거죠. 자, 지방 같은 경우는 2억 원 내에서만 지원이 됐던 거를 2억 5천까지
2억 5천까지 해서 대출 금액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수도권 내에서 4억 5천으로 올린다고 해도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 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실거주 의무 완화에 관련 내용. 실거주 의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을 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우리는 기존의 주택을 6개월 내로 처분을 했어야 됩니다. 처분을 했어야 되고, 또 무주택자는 6개월 내로 새로 산 주택에 전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아파트들, 주택들에 대해서 우리는 2년에서 5년의 의무 주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래야지만 양도가 가능했어요. 아니면 이 주택담보대출이 환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거 내 집을 먼저 팔고 집을 구해야 되나? 아니면은 집을 구하고 내 집을 팔아야 되나? 왜? 6개월 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6개월 내로. 이게 안 되면 주택담보대출 환수되니까. 자, 이 내용을 없앴다는 겁니다. 6개월 내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2년입니다. 2년 내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면 되고요. 6개월 내로 새로 구입한 주택에 전입을 하는 의무가 없어졌어요. 이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고, 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 그런 주택을 분양을 받을 때는 2년에서 5년에, 그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아서 시중 가격보다 몇 %가 저렴하게 구입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2년에서 5년 정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있었는데 이 내용 또한 완화시킨다는 거죠. 자, 실거주 의무를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내가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물건 자체가 임대 물건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실거주 의무의 완화, 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시키는 부분은 임대 물건이 시장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내용. 자, 민간 임대 사업자의 혜택. 자, 민간 임대 사업자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 임대 사업자고요. 두 번째는 매입 임대 사업자예요. 자, 건설 임대 사업자라는 건 말 그대로 제가 집을 지어서 그 건물을 통째로 임대로 주는 겁니다. 자, 민간 건설 임대 사업자가 있고, 자,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는 내가 집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집을 지었거나 지어져 있는 집을 내가 사서 이걸 임대를 주는 겁니다. 자, 그걸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라고 해요.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에 속하겠죠. 근데 6.21 대책 안에는 자, 건설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법인세라든가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에 대해서 소득세라든가 이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거지, 아직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 우리 임대 물건을 제공하는 상당수가 민간 매입 임대 사업자일 텐데, 아니면 임대 사업자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자, 이분들한테는 아직 정확하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앞으로 3분기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요거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우리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다가 공사를 해서 집을 지어줄 테니 먼저 돈을 주세요. 먼저 분양을 받으세요. 라는 게 선분양 제도예요. 자, 선분양 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민간업자가 뭐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허그라 그러죠, 허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TV에서 많이 나오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얼마 이익을 남기고 있는가, 총 매입비가 얼마인가, 주변 시세보다 얼마가 비싼가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선분양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안 서주면 일반 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을 게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에 대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뭐 세입자 이주비라든가 뭐 안 나간다는 세입자가 있으면 명도소송도 해야 되고 또 조합을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사업비에. 근데 개편 내용에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포함을 시키는데 이게 다 포함돼봐야 한 4%에서 한 5%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건설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토지 비용도 올라가고 건설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자, 분양가가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비용 한 4%에서 5% 정도의 비용을 포함을 시킨다고 해서 기존 업체들이 활발하게 이 정비 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남습니다. 여하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정비 사업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영향을 끼칠까?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에서 5% 정도 이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 그래도 큰 가격 차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을 거예요. 단지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항상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있었던 건데 그 분양가에 인정되는 품목을 더 넣었다는 거죠. 비용을 더 넣었다는 거는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쪽에서는 이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가질 수 있겠구나. 아니, 손해를 안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것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내용이 3분기 이후 주요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지금 6.21 대책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7월 말까지 공급과 수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을 가지고 3분기에 발표를 합니다. 아마 8월 초가 되겠죠. 8월 초가 될 것 같은데 그때면 이제 공급 부분, 수요 부분, 세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지금 6.21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 내용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내용,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의무를 없앰으로써 그 물건이 다시 임대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이고요. 3분기에 추진되는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자, 세제 정상화가 있을 거고요. 세제에는 취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개편이 될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하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자, 200만 원 이내에서는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죠. 그 내용이 나올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공급 확대. 어떻게 250만 원을 공급할 것인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했던 게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250만 호를 연도별, 지역별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이 3분기 부동산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3분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현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지향하는 바가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분기에 대한 부동산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6.21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황진현 대표님께서 6일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었길 바라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연 들으시면서 아마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전화 열려 있는데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문자 013-3366, 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황진현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를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흙 속의 진주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여러분들 예약을 해주시면 우리 황진현 대표님과 함께 무료 세미나도 들어보시고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는 개인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와 예약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황진현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볼 지역과 부동산 정보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 매물입니다. 현재 시세는 약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 함께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먼저 대표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물건을 지금 몇 달째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습니다. 유형은 아파트고요. 전용은 48에서 56평방미터. 타입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세는 현재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방금 소개해 주신 부동산은 어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특징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재건축이라는 거는 주변에 정비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즉 소유 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는 소형 주택의 범위에 들어간다. 즉, 우리는 지금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조정 지역에서는 거의 진보적으로 중과가 되고 있는데. 몇 개를 사도 1.1%의 취득세를 낼 수 있다는 거, 중과되지 않는 소형 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라는 거고요. 자, 인근에 2만여 세대의 고층과 저층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건 바로 앞에는 지하철역도 있고요. 대형 마트, 메디컬 빌딩 등 지금 현재 정비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어디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수요입니다. 수요는 인구가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근에는 2만여 세대 재건축 단지도 있고요. 또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인천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지역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입지 분석도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이 있는 위치는 이 계산역 주변에 있습니다. 자, 계산역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인천공항철도를 만나게 되죠. 자, 공항철도는 9호선과 5호선이 지금 연결되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고요. 9호선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작전역을 보시게 되는데 이 작전역은 원종 홍대선과 연결되어서 2호선과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는 부평구청역이 있어요. 부평구청역에서는 7호선이 현재 운행 중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 지금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게 7호선, 앞으로는 2호선, 5호선, 9호선. 자, 서울 지하철만 4개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 공항고속도로를 통해서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도로, 광변북로까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물건지 주변에는 3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수요가 받쳐주는가, 수요는 인구가 늘어나야겠죠.
인구가 늘어나려면 교통이 좋아야 되고요. 자, 기존에 있는 형태만으로도 수요가 충분하지만 이런 교통 호재와 앞으로 3기 신도시까지 생기게 되면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인천 계양구의 재건축 예정 소형 아파트의 가격과 그렇다면 향후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시세는 1억 3천에서 2억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를 임대하실 때는 8천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임대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하실 때는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액은 약 1억 원 정도 발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전세를 임대하실 때는 5천만 원에서 약 8천만 원, 그리고 월세를 임대하실 때는 3천에서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황진현 대표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인천 재건축 소형 아파트에 대한 정보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